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서 세 곳을 빼고 나머지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에 파견했던 검사들을 복귀시켜서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장의 전용 차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예,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데 대해서 정말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한 것이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수사 관행이라든지 수사권 행사 방식 등등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자기 반성이라든지 깊은 논의 의 지점들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수부를 세 곳만 남기고 폐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한 특수부의 인력을 그대로 둔 채 그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공판부나 수사부에 보다 많은 인원을 주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밝힌 정도의 조직 개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형집행에 있어서의 부족 인원이라든지 보호 관찰에 있어서의 부족 인원을 채울 총체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디고 늦은 방안을 제시를 했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간의 민간의 논의들, 학계의 논의들을 좀 받아하는 좀 진일보된 안을 발표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아주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 자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발휘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뭐 격려를 해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일각의 시선들이 그 정도의 개선안,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정도의 고민으로는 완성되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첫 발을 조금 신중하게 떼셨더라면 더 칭찬을 해드렸을 텐데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외인 건 대통령이 발언하시고 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계셨나 좀 그런 의아심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당과 청와대의 반응인데요.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하지는 않고 환영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여당의 반응을 보면서 여당과 청와대가 원하는 개혁은 아니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우리 윤석열 하시더니 이제는 우리 윤석열이 아니라 아주 좀 미운 윤석열, 그다음 뭔가 괴롭히고 싶은 윤석열로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나온 개혁안 뭐 그게 한 큐에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특수부 폐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은 결국 조국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여당이 멈추거라 또는 좀 살살해라, 그만해라 이런 사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응을 안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조국 장관 수사와 연계진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저는 지금이말로 검찰이 순서대로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조국 수사가 끝나고 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보통 광장에서는 야당이나 또는 좀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저항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집권 여당의 편을 드는 일종의 좀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서 안타까웠지만 저는 그것도 국민의 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가 혼돈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아쉬운 건 공당의 논평에서 사실은 뭐 관제라고 하는 뭐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거기에 동원 인력을 얘기했던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변인이지만 우리가 사실 확인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민심이 좀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지 못하는 다른 민심의 한 척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급조된 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다른 단체에서 10월 3일을 좀 정해서 집회를 하자고 했었고
일환으로 저희도 이제 그 옆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의 주체가 전체 행사를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광화문이라는 장소에서 하게 되고요. 아마 대학생들이 하는 일부 촛불 집회도 네. 좀 시간이 이른 11시부터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광화문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민의의 전당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절차가 되고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네. 촛불 민심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시죠.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 편을 드는 기득 세력을 위해서 촛불을 든 것이 의아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기득 세력은 검찰 개혁을 저항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사실상 내통이란 표현도 드러나기도 했지만 검찰과 합을 맞춰 그 개혁저지 전선에 한 몸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기득 세력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문제는 바로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졌어야 하는데요. 어제 교육부 장관을 불러놓고도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는 자유한국당 너무 염려됩니다. 이번 남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정말 촛불 민심 맞습니다. 어떤 분이시든 간에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정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도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대표자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 위원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이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은 김연아 대변인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이제 질의 가운데서 앞뒤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소환을 조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종의 저희의 저항권도 있고 또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당론에서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상규 위원장님의 지적은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요즘 검찰이 여러 가지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런 압력에 굴하지 말고 검찰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얘기 과정 중에 저는 나온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뭐 그런 발언이다라고 하는 네, 입장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한 부분만 띄어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누구의 외압을 받는다고 뭐 그러면 지금 똑같이 여당도 같이 외압을 행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것은 정치의 공간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좀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질의에 적합한 질의를 함으로써 견제 또 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정확하게 문맥을 지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전제로 해야 될 것이 이게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 국회법 위반을 전제로 해서 피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는 애당초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었던 게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던 사람입니다. 긴 소파 의자를 이렇게 밀어서 문을 가리면서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던 그 장면을 온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는데요. 경찰 단계였습니다. 이미 체포영장 발부돼서 수사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검찰과 법원을 관할하는 소관위의 위원장입니다. 외압을 해도 10번은 더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위압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야 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피의자 스스로 나 수사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 수사받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다 더해서 인격모독적 발언까지 하셨어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조금 부끄러울 만큼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할 수 없지만 뭐 비읍 시읒 같은 게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요. 사실 국회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함께 국민께 송구해야 될 지경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국회 일이고 또 뭐 윤리 제소와 관련해서 뭐 여상규 의원님이 저는 분명히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많은 언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재정 대변인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저도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이전에 저희가 수사를 안 가고 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적하시면 저는 굉장히 달게 받겠다. 그러나 우리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피의자인 신분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수사에 여러 가지 실드를 치고 지금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시면서 한국당 법사위원장에게 뭐 피의자이면서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정말 조금 기가 막힙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 이전의 민주당과 조국 이후의 민주당은 저는 전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미신다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갖고 피의자이면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고 어떻게 검찰개혁을 합니까? 동일한 잣대로 들여다봅니다. 조국 장관은요, 나 수사하라고 기꺼이 내던진 분입니다. 자기가 피의자로 있는 사건의 수사 대상자를 보고 나 수사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언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라는 표현은 허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 고소하셨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관련됐다는 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건 모조리 죄다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점이 피의자의 범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보라 하면 하나도 말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상규 의원은요, 길고 무거운 소파를 밀어가고 있던 그분의 그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화면으로 봤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분을 개인적인 인연으로 면죄부 시켜드리고 싶어도 우리 법에는 그분을 면죄부 줄 수 있는 법률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범법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 개혁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 개혁안, 이 두 가지 개혁안들을 놓고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고소 고발 18건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실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정기적인 일정이 있을 때에는 뭐 검찰이 강제 소환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일단 조금 조사 시기를 밀어놨다라고 하는 말씀 한쪽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명백하게 이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불법 사보임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안타깝게 서면으로만 문희상 국회의장님은 조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같이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좀 같이 조사를 받으시면서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역사상 자유한국당 쪽이 훨씬 과반수를 점하는 여당일 때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냈던 사안입니다. 일종의 게임의 룰이죠. 국민들의 관심과 또 정치인들의 관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치 규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런 규범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저희가 뭐 후퇴가 이미 저질러졌고 이것을 추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수사를 회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정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또 국회가 마감이 되면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도 패스트트랙 수사, 선거제 개혁안, 그리고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율사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율사로서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명백히 사보임과 관련된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패스트트랙 관련된 폭력 행위와 대해서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각별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법 앞에 겸허하신 게 맞습니다. 무슨 대표가 뭐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겸손한 피의자의 자세로 돌아오시는 게 가장 마땅합니다. 정치개혁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게임의 룰이라는 부분 굉장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 부분도 지금 개혁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게임의 룰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의 등가성을 위한 연동형 비례 등에 대한 개혁 방안도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국민의 의사가 부합해서 국회가 구성되기 위한 그런 제도적 틀인 거지 게임의 룰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공히 합의할 수 있는 틀, 패스트트랙 이후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그만큼 많은 국회 구성원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의 점한 어떤 절차임에는 분명하지만 논의의 틀은 여전하고 논의에 함께 하시기로 하신다면 언제든 열려있는 장이 바로 국회의 장입니다. 자유한국당만 동참하시면 됩니다. 두 달 넘게 이어졌던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장관의 사태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를 보면 아직까지 조국 블랙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예상을 하셨는지요? 이재정 대변인. 글쎄요, 영구적으로 법무부 장관 하실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역할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에는 그 자리를 물리시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죠. 다만 당일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기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아는 정도 사실상 논의에 어떤 의견을 보탤 수 있는 지도부가 의견을 보탤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놓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분이 계속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공백에 계속 권유를 할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네. 또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이 이제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에 두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전망을 하면서 당은 추스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감사 현황을 보면요. 조국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냐라는 이야기가 결국 조국 중독증, 야당의 조국 중독증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법사위를 비롯한 많은 상임위는 여전히 조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전국 역시도 오늘 2+2 회동 네.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오신 또 원내대변인이시니까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당초에는 11월쯤에 사퇴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네.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만두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을 가져오고 또 국민을 정말 두 동강이 내서 정말 국민들도 너무 피로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조금씩 진전이 되면서 저는 계속 계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오전에 전혀 내색 않고 검찰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좀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사의 표명은 저희도 조금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전에 검찰개혁 내용도 그렇고 또 오후에 대통령께서 그 면직을 처리하시자마자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하시는 것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네. 역시 조국 장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 이상이다. 그분이 생각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말 일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에 남겨져 있지만 저희가 내린 어떤 그런 좀 씁쓸한 마음은 이분은 상식의 치해법권지대에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국 장관이 그만두시고 나서 대통령과 여당의 평가를 보면서 또 저희는 좀 허탈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조금 더 무겁게 전달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언론의 탓, 또 검찰개혁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화두를 던지시면서 조국 장관의 어떤 잘못된 인사, 이런 지금 우리의 관행을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한 것을 슬며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10월 항쟁이라고 불리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대통령께 외쳤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한 연이어서 3주째 네.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고 조국 장관의 마지막 사퇴의 변처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불쏘시개 역할은 분명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줄곧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혹시 말이죠. 네. 대여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뭐 당황스럽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뭐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요. 저희도 왜 이 타이밍에 조국 장관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을까 좀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제 법무부 국정감사 바로 전날이었죠. 예.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국감에서는 위증을 하게 되면 1년에서 10년 정도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한 거짓말이 있었고 검찰 수사와 맞물려서 저는 이제는 똑같은 말을 하시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번복을 하시기도 역시 이전에 본인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국정감사가 되게 두려우시고 또 그것에 대한 나중에 사후 수습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은 부인의 건강에 핑계를 지금 대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부인의 어떤 지금 진단 나온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얘기하시지만 어떠한 병원 진단서도 지금 첨부되고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짧게만 좀 반박을 좀 말씀하시죠. 하겠습니다. 어쩜 그래 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진단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의 태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 쓰러졌느니 뭐 본인들이 전혀 위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고 있던 검찰의 답변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청문회는 뭐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국감은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직전에 그만둔 것이 아닌가라는 대목에서는 전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그 말을 이 아침에 다시 반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어린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종합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점들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검찰이요, 심지어 이런 얘기가 돕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야 끝날 것인가라고 할 만큼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일체의 혐의도 정말 먼지 털끝만한 혐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을 피의자로 2달간 즐기시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통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교류하시면서 국회에서 정쟁으로 또 검찰은 강압수사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이 남긴 것, 검찰개혁 그리고 특수부 폐지 46년간 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공소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채로 이렇게 묶여져 온 걸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검찰 생긴 이래로 처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개혁의 순간입니다. 그 누구도 못했던 것 조국 장관이 해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야당의 범위가 본인들에게 편리할 대로 왔다 갔다 하시네요. 언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내용에 합의해 드렸습니까? 합의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판했던 범여당, 민주당과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로 했던 순간적인 이익이 일치했던 그 야당 한두 개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럴 때는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유한국당 그렇게 비난하시면서 정말 제일 야당으로서 지금 대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공수처가 똑같이 민주당의 안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자고 어나더 검찰, 특히 대통령이 뭔가 주물를 수 있고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 특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는 2008년 6월이었던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이 특수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지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특수부를 특히 본인이 특수부 수사를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부 폐지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령이라 입법 예고 상황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생략하고 그냥 국무에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게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과 상반된, 그러니까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특수부 폐지가 국민들의 인권, 국민들의 어떤 이익에 관련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정말 행태가 이런 식입니다. 예, 모든 저한테도 법적 기회가 절차를 있겠죠? 무시하고 예, 자기네들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개혁이라는 어떤 껍데기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치개혁, 검찰개혁 아무것도 응하지 않으셨던 자유한국당이시지만 자유한국당의 여러 법제적 논의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서 공수처장을 할 수 있다? 그건 그냥 겉보기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자일 뿐이고요. 임명권자일 뿐이고요.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중립적인 기관들을 선임할 때 만드는 정도의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구조, 처음 보는 구조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동의하지 않았다. 우린 반대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까지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너무 20대 국회 안에서 메모리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공수처를 정쟁으로 보는 겁니다. 공수처의 논의는요. 예전에 고비처라고 불리우던 당시 90년대 당시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도 현직 정치인인 많은 분들이 공수처 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 내셨었고요. 이미 지금 현재 공수처안 정도는 다 동의하셨던 상황입니다. 지금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면은 역사적 각각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동의해왔던 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는 점, 오늘 와서 갑자기 입장이 달라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검찰 개혁과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왜 이 타이밍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방향이 다르고 누구 하나를 특정하기 위한, 누구 하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검찰의 방향이라면 제어를 하셔야죠. 하지만 국민이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모두가 누릴 수밖에 없는 혜택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누구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 말자라는 방식은 지금 못하면 못하는 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이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이 혜택을 본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의 혐의는 먼지만큼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수사 내용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제껏 왜 기소를 못하고 있겠습니까? 기소를 할 증거를 못 잡았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만들어서 기소하고 싶어 하나 보다. 이제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정말 횡단보도도 파란불이 켜진 직후에 확인을 하고 건너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기존에 있는 상황 가지고는 지금 입증을 못하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아니, 특수부 수사원들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압수하지 못하고 계좌 추적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핸드폰이 수사에 걸림돌이 눈꽃만큼의 된다는 어떤 거, 범죄 수사의 사실도 진행 없다고 방향이나 수사의 얘기하시는데 내용들을 제가 다 반문하고 아시고 싶습니다. 계십니까? 그럼 한 정경심 가지라도 교수의 것이라고 하다가 사실이 잠깐만요. 밝혀지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고.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그걸 내내 잠깐만요. 감추려고 했던 검찰의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신 적 없는 잠깐만요. 분의 일단 말씀인 지금 것 이 같습니다. 시간은 이재정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네네.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네. 뭐 질문하신 것도 좋고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다소 격하게 페이스북을 올렸는데요. 사실 그건 정치인 이재정으로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내가 법을 모르는 범인이었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올렸습니다. 법조 경력에 제 주변에 변호사 단 한 명이라도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런 검찰의 수사에 조국 장관이 퇴임했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만은 이제는 놓아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젠 정상으로 돌릴 때입니다. 국회도 정상으로 돌리고 21대 국회에서 가서 하자는 둥 그런 이야기 당에서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광장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2+2+ 회동하잖아요. 그 회동에서 진지한 고민 이어가 주시고 하시던 조국에 대한 집착 이제는 버려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시죠. 김연아 대변인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주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제 이야기 저희 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네. 또 어제 공교롭게 국감장에서 금태섭 의원님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셨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태섭 의원님 없으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지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검찰권은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는요 특정 범죄, 특정인을 향한 것에 제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이제 예외라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기소권, 공소권을 같이 하는 기존의 무소불위의 검찰과 동일선상에서 논한다는 것은 올바른 구조로 바라보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그 구성원 전부가 나름의 이제 수사를 하는 권능을 받는 기간적 한계가 있는 틀로 짜 놓았습니다. 그런 조직과 기존의 검찰 조직은 명확히 다릅니다. 네. 두 분께서도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연설 들으셨죠?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재정 대변인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중반부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표 예산 정책을 제대로 펼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방 추세에 있고요. 올 하반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낮춰서 예상을 하고 있는 네. 형국인데요. 그 상황에서 확장 지정을 요청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의 목소리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재정 자립도라든지 저희의 재정 여력들 사실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 그리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처음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야당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는 남북 협력 이후에 새로운 도약의 상황이 있고요.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일 경제 위기도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그 국면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에 본격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건 비단 이제 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자체 평가라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권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최근에도 뭐 여러 차례가 됐었습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 확장 재정을 필요하는 얘기는 최근에 IMF도 다시 한번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은 어제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현실 인식에 대한 대통령의 그 공감 능력이 정말 이제는 그 회복하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좀 절망의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이재정 대변인께서는 한 번도 문재인표 예산을 쓰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에 대한 경제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굉장히 동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는 부분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공감이 안 되시다 보니까 반성도 없었고 책임지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 시정연설은 다른 시정연설과 좀 다른 게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져 있는 이렇게 극렬히 분단되고 있는 국민 여론을 지금 목격하시고 나서 처음 국회에 오신 건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국회에 오셔서 적어도 지금 이렇게 두동강이 난 민심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의식,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포용해 나가실 거냐는 것은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계속 포용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공허한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포용과 공정입니다. 조국 사태 이전에는 참 그것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점점 공허하고 누구를 위한 포용이고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좀 절망스러운 저는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레토릭만 난무하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경제 성장에 있어서 어떤 극약 처방은 응급 상황에서만 내리는 것들이 아니라요. 경제에 대한 전망 이후에 사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벌써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부터 수차례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기하게 만든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냥 상정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산안을 짜는 순간부터 사실상
사실상 국회의 역량들이 함께한다는 것을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그저 국회가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의 문재인 정부표 확장 예산을 기한부터 담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는 실기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른 때입니다. 경제 진단에 있어서는 자, 이 정책 시행해봤는데 1년 안에 아무 문제 없었잖아, 아무 성과 없었잖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단기 처방이 있는 것이고 장기적 효과, 약간의 추세 변화를 통해서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아시면서 왜 통계의 단선적인 면만 강조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권고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개혁 문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지 세력이었던 노동 세력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신자유화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의를 얻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서 어찌되었건 국제적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자유한국당 기준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들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비난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번 예산 국회도 그리고 또 이번 남은 법안 국회도 정말 정책으로 일관하시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수처 반대, 조국 장관만 퇴임하면은 개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동의하시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으시더니 조국 퇴진 이후에는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게 자유한국당 주동의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나서면서 이걸 또 정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무작정 반대만 하고 나서시면서 어제도 X표를 행사하셨습니다. 공수처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동의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단기 당략에 의해서 지금 시기는 반대할 때야 해가지고 모조리 X표를 들고 나시셨습니다. 공수처가 집권을 위한 거라고요. 게슈타표라고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이던 당시에 우리 야당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시 정부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전시는요. 결국 이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할 것인데 왜 우리가 진행을 하냐라는 그런 여론이 더 정리를 높았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저는 이번 예산국회를 즈음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야당을 향한 수차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유와 조소로 일관하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책임지던 여당의 그런 책임감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함께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비난 일관도가 아니라 광장의 정치가 아니라 국회의 정치를 저희 시작해 여당 주시기 아닙니다. 바랍니다. 책임은 여당이 먼저 주십시오. 두 분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이 X자 표시를 하고 야유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 어제 되게 점잖지 않았나요? 저는 과거 민주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으로서 보였던 행동에 비하면 저희는 어제 굉장히 점잖은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광장의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어마어마합니다만 저희 어제 절제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 해보셨지 않습니까? 야당은 현재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제동을 걸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게 야당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제 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정 확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현재 아무 문제 없고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재정 확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관련된 돈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 특히 현금성 살포하는 예산들, 또 그렇게 토건족에 의한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비난하셨던 SOC 건설산업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말씀하신 재정 확대와 재정 확대의 내용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모순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